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 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뭐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음,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음, 1번, 죽밥을 만든다. 음, 2번, 미역국을 만든다. 음.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물 한 컵 반 정도? 물 한 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러면 원초적인 걸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네, 박사님.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네네.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그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관은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이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너무 좋.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네. 비타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그냥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렇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근데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서른 더 개.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네.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기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 원, 14만 원, 약간 파지 잣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 원, 6만 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요?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업장에서는 좀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아, 영업 비밀이요? 네. 아, 그러면은 저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귓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이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뭐,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은 1대1 비율로 해요. 아,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여기 거는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짜자잔 짠. 뭔가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긴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뭐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있지만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었네요? 아니,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조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듬뿍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던데 이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 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나중에 죽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푹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네.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 또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네.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함은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는 맞아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는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 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네.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부추 야채죽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당연히 부추 야채죽이니까 이 부추가 이렇게 쓰러진 형태로 준비가 될 거고요. 근데 부추가 엄청 얇게 돼 있네요. 지금 얘네들이. 부추가 원래 얇아요? 얇은데 제가 이렇게 송송송 썰은 거고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네네. 아, 이렇게 썰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채죽의 포인트.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이시듯이 당근, 양파, 양배추, 애호박, 그리고 감자.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 부추까지 해서 6가지 야채가 들어간 부추 야채죽입니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완전 다채로운 맛이 날 것 같은데.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한번 그냥 생으로 자르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생으로 자르기만 하면 얘가 이제 재료들이, 그러니까 당근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자도 다른 단단. 것들은 이제 좀 양파는 부드럽기도 하고 다 약간 익힘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으로 넣고 죽으로 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죽은 되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썰어서 익혀요. 익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섞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쓰게 됩니다. 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것도 야채들, 저희는 이 5가지를 쓰지만 집에 감자, 뭐 당근, 뭐 이런 것도 양배추 조금씩 남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것들 다 다져놔요. 다져서 이제 데쳐놔서 데친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다 넣었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할 때 쓰셔도 되죠. 네. 핵심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습니다. 향미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푹 익게 되면 색감에 대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맛도 살짝 다른 향미가 나서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어떤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넣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우선 아까 준비한 육수를 붓니다. 육수는 1컵 반 정도. 1컵 반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야채 아까 섞어 놓은 것들은 한 반 컵 정도 분량. 이렇게 되고, 참기름은 살짝 조금만. 그리고 맨 나중에도 참기름을 넣긴 할 건데요. 네. 처음부터 이 기름을 넣게 되면 살짝 어우러지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네,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죽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한 공기 반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물을 4배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양은 반 공기 밥도 안 돼요.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밥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추는 마지막에 다 끓였을 때 부추 야채죽 같은 경우는 한 4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 4숟가락 정도? 네네. 좋습니다. 끓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넣는 맞아요. 다 끓으면은 그냥. 네. 한 80% 정도 익었을 때, 음. 이게 그때 부추를 넣고 푹 끓여서 빼죠.